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의 김윤신입니다. 얼굴과 함께 우리 몸에서 노출이 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종아리일 텐데요. 그래서 예쁘고 날씬한 다리는 모든 여성들의 바람일 것입니다만 다이어트나 운동만으로는 좀처럼 빼기 힘든 부위가 또한 종아리이기도 하죠. 투박한 종아리 때문에 속상하시거나 짧은 치마 한번 폼나게 입어보는 것이 소원 아닌 소원이셨던 분들, 이 시간 눈과 귀를 모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삼성 종아리 클리닉 박경덕 원장님을 모시고 선이 살아있는 건강하고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적지 않은 여성분들이 두꺼운 종아리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두꺼운 종아리 알통으로 인해 치마는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스키니 바지조차도 입지를 못해 고민들 하시죠. 네네. 그래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사실 굵은 종아리는 근육 발달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이나 다이어트로는 교정이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왜 종아리에 알통이 튀어나오고 다리에만 살이 찌고 굵은 것이죠? 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부터 종아리 알통을 축소시켜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법들이 시도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선이 살아있는 건강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한 시술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근육형 종아리의 경우에 시행하는 운동신경 차단술 중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 종아리하 축소술과 보톡스를 이용한 신경차단 종아리하 축소술에 대해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다음에 지방형 종아리의 경우 시술하는 방법 중 종아리 지방 흡입술 및 지방 용해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종아리 알통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신경 차단을 통한 방법과 지방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종아리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공부를 하고 시작했으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아리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종아리 근육으로 알려져 있는 종아리 뒷면의 큰 근육은 내측과 외측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비복근과 한 개의 가자미근입니다. 이 세 개의 근육은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아킬레스건이 되며 이는 발 뒤꿈치에 닿습니다. 네네. 이 근육들의 주 기능은 발바닥 쪽 굽힘으로 계단에 오르거나 발 뒤꿈치를 세우는 등의 동작에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가자미근은 자세를 잡고 발 뒤꿈치를 세우는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자미근이 손상받을 경우 걸음과 다리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 다리 후면인데요. 좌측이 내측 비복근이고 우측이 외측 비복근입니다. 이 내외측 비복근을 벗겨내면 그 안쪽 깊이 가자미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가자미근은 종아리 아래에서 비복근과 만나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집니다. 종아리의 축소 대상 근육인 비복근은 종아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근육으로 미용적인 면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네네. 실제로 가자미근이 발바닥 쪽 굽힘의 대부분의 기능을 차지하기 때문에 종아리의 축소 대상인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말초 운동신경만을 차단하는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의 축소술은 다리 근육 기능에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시술 방법입니다. 비복근은 가자미근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며 주변에 주의할 구조물로는 정강신경, 장단지신경, 뒷정강동맥 등이 있습니다. 시술 전 초음파로 시술 대상인 내외측 비복근과 그 주위 구조물의 구조, 형태, 크기 등을 정확히 진단한 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시술 시에도 초음파로 바늘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술하게 됩니다. 네네. 종아리 근육에서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종아리가 근육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테고, 또 그러다 보면 지방 때문에 두꺼워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종아리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종아리는 지방이 축적되어 사이즈가 굵어진 지방형 종아리와 근육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한 근육형 종아리, 그리고 이 두 가지 타입의 혼합형인 지방 근육형 종아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 축소 효과를 위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 교정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네네. 이 그림은 종아리 근육의 전체적인 발달로 인한 근육형 종아리 사진의 예입니다. 주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상체는 날씬한데 선천적으로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이 바로 안쪽의 알통 근육입니다. 네네. 이 종아리 알통은 종아리 후면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근육 중 네 비복근에 의한 것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춘기 이후에 치마를 한 번도 못 입어봤다는 고민을 대부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그림은 전반적으로 다리는 날씬한데 유독 종아리 내측 알통만 발달한 일명 닭다리 근육형 종아리 사진의 예입니다. 네네. 이렇게 날씬하신 분들도 하이힐을 신었을 때 내측 알통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종아리 라인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죠. 다음 그림은 지방이 축적되어 있으면서 근육이 발달한 경우입니다. 지방층의 두께가 초음파상 1cm 이상 되는 지방 근육형 종아리의 경우입니다. 네네. 내측과 외측의 알통이 도드라질 뿐 아니라 지방층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지방 근육형 종아리의 경우일지라도 실제적으로 지방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에 종아리 체형 성형은 비복근이라는 종아리 근육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슬림한 종아리를 만들어내느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네. 굵은 종아리의 주된 원인은 지방보다는 근육의 발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유독 종아리가 굵어지는 원인이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네, 굵은 종아리의 원인을 정리하자면 먼저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체질적으로 종아리 비복근인 알통 근육이 발달되어 굵은 종아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면 비복근만 힘을 주어 걷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걷게 되면 안쪽 비복근만 심하게 발달되어 종아리 알통이 커지게 됩니다. 네네. 세 번째로 휜 다리의 경우 곧은 다리보다 체중 부하를 많이 받게 되므로 종아리 부분의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 종아리가 굵어지게 됩니다. 선천적인 근육 발달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나쁜 걸음걸이 자세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굵은 종아리를 선이 살아있는 예쁘고 날씬한 종아리로 만드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네, 오늘 설명드릴 시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네. 먼저 근육형 종아리의 경우 시행하는 신경차단 종아리와 축소술에는 고주파를 이용하는 시술 방법과 보톡스를 이용하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와 축소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는 다른 신체의 부위보다 지방층이 비교적 얇은데도 불구하고 두터운 근육층 때문에 기존의 지방 흡입술만으로는 환자들에게 만족감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네네. 즉 지방 흡입술로 지방층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튀어나온 종아리 알통 근육으로 인해 좀처럼 아름다운 다리선을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지방은 별로 없고 오래 걷거나 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근육형 종아리라면 네네. 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아리를 굵게 만드는 원인은 지방층 때문이 아니라 종아리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대해진 종아리 근육만 운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경 차단하여 축소해주면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주파 신경 차단 종아리 축소술은 지방 흡입술만으로는 알통 종아리를 완벽하게 가늘게 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수술 방법으로 평가받으면서 짧고 굵은 종아리 알통으로 고민하는 여성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안전하고 완벽한 시술 방법입니다. 네네. 종아리 알 축소술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94년 세계 최초로 종아리 신경 절제에 의한 종아리 알통 근육 제거술이 시행되었고요. 이 수술이 시행된 배경으로는 1952년 미국에서 소아마비 환자에게 최초로 시도되었던 이른바 종아리 신경 절제에 의해 움츠러진 아킬레스건을 펴서 발목의 각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수술 원리에 착안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네네. 이처럼 종아리에 있는 세 개의 근육 중에서 네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만을 선택적으로 고주파로 차단하여 근육을 서서히 위축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입니다. 네네. 종아리알 축소술의 역사적 배경까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지만 고주파로 어떻게 종아리 알통 근육이 축소가 되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더 자세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주파를 이용한 종아리 내측 비복근 신경 차단에 의한 종아리알 축소술의 원리는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고주파 열로 응고시켜 차단해 근육 스스로 위축되어 근육의 굵기와 볼륨이 줄어들어 알통으로 인한 안쪽에 볼록한 라인이 매끈해지는 것입니다. 네네. 신경 차단이 된 근육의 변화는 시술 직후에도 라인이 변하지만
시술 후 3, 4주부터 근육의 양상이 사라지면서 섬유 현상이 일어나 3개월 정도 후엔 완전히 근위축 현상이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다리를 다쳐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네. 운동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근육의 위축을 유도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런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은 어떻게 시술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시술 전 사진을 촬영하고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내측 비복근뿐만 아니라 외측이나 가자미근 역시 돌출되어 종아리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환자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의 주행 방향과 주위 구조물들을 확인하며 종아리 알통 근육의 두께 및 지방층의 두께 등을 확인합니다. 시술 대상인 내측 비복근과 외측 비복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아래 가자미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술 전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의 신경의 주행에 따라 예상되는 신경 차단 부위를 마킹펜으로 시술 디자인을 시행합니다. 네네. 좌측과 우측의 신경 차단 부위를 따라 표시를 하고 나서 소독을 시행합니다. 다음, 국소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부위만 몽우리 주사, 즉 수면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하게 되죠. 네네. 다음은 시술 장면인데요. 먼저 고주파는 목표 신경을 찾을 수 있는 신경 자극기와 열 응고술이 가능한 바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동신경 자극기로 내측 비복근의 수축을 유발하여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찾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적절한 운동신경이 찾아지면 종아리 근육이 스스로 수축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바늘이 놓인 위치 주위에 혹시나 감각신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각신경 자극기로 확인을 합니다. 이때 영상을 보시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신경을 자극하여 해당 비복근의 수축을 유발하는 부위를 재차 확인한 다음 고주파 열을 가하여 시술 대상 운동신경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때 목표 신경을 정확히 찾아서 시술한다면 속상 수축이 수초간 지속된 후 더 이상 전기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종아리 근육이 저절로 수축이 되면서 종아리 알통 근육이 축소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술 즉시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아리가 줄어들었는지 시술과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렇게 근수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재차 시술하게 되고요. 다음 시술 후 스트레칭을 시행한 후 시술 직후 사진을 촬영하여 시술 후 바로 종아리 라인의 개선 여부를 환자와 함께 확인하게 되죠. 좌측이 시술 전 사진이고요. 우측이 시술 직후 종아리 라인이 변화된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시술 전 상담 시에 종아리 내측 알통뿐만 아니라 외측과 발목이 가자미근 라인에 대한 고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내측과 외측 비복근뿐만 아니라 발목이 가자미근 부위까지 시술 직후에 바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목 부위나 종아리의 지방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방용해술이나 지방흡입술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술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죠. 네네. 보여주신 사례의 경우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잠깐 시청자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7세 여자분께서 보내오셨는데요. 종아리가 너무 두꺼워서 20대 중반이 되도록 짧은 치마를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주파 시술을 받고 걸을 수 있는지, 또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분들 중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 축소술은 시술 직후 바로 걸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로 즉시 복귀가 가능한 시술입니다. 네네. 시술 후 관리 역시 절개 부위가 없어서 바늘을 삽입한 부분만 하루 정도 소독하고요. 시술 후 3일간 항생제 및 소염제를 복용하고 하루 정도 휴식한 후부터는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시술 후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 되는데요. 압박 스타킹은 첫 번째, 정맥 및 임파선 배출을 통한 부종의 감소, 두 번째, 근육 펌프 기능의 향상 및 세 번째로 치료 효과의 유지를 위해 수술 직후부터 3개월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2주 정도만 착용하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네.
수술 후 비복근 길이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비복근 스트레칭 운동을 한쪽 다리에 15에서 30초간 2회에서 4회 매일 반복합니다.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와 축소술의 원리는 비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의 차단을 통해 근육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등산이나 달리기와 같은 운동은 가급적 수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부터 조심해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종아리와 축소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시술 직후에도 종아리 라인이 변화가 오지만 수술 후 1개월 정도부터 종아리의 크기가 감소해서 시술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평균 2에서 3cm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시술 후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세 여자분의 질문이신데요. 종아리 축소술을 받고 나서 걷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재발 또는 흉이 생기지는 않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날씬한 종아리를 갖게 되는 것도 미적으로 중요하지만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는 부위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네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 첫째로 수술 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가 또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무릎 관절에 영향이 없는지 등 기능에 대한 걱정에 대해 제일 많이 질문하십니다. 종아리 후면 아킬레스건을 이루고 있는 3개의 근육들 중에서 종아리 알통을 이루는 한 개의 근육인 내측 비복근에 대해서만 신경 차단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합니다. 때문에 걷는다든지 발 뒤꿈치를 들게 해주는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시술 방법이고요. 시술 후 바로 걸어 귀가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즉시 가능한 시술입니다. 두 번째로 재발에 대해 걱정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말초신경이란 재생이 되는 조직으로 수술적 방법인 신경절단을 하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어 알통이 재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와 축소술 역시 관리가 잘 되어 시술 후 2년 이내에 근육에 다시 신경 재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근육 위축 현상이 지속되고요. 다시 근육이 비대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술 후 2, 3년 후에 종아리 알이 다시 커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반영구적인 시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흉터가 발생하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적 방법으로 신경을 절제하는 신경절제술과는 달리 고주파 신경차단술은 바늘자국만 남기 때문에 흉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의 문제나 흉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광주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클리닉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몇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이 시간 방송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살아있는 건강하고 날씬한 종아리를 주제로 광주 삼성 종아리 클리닉 박경덕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고주파 신경 차단 종아리 축소술이 기능상의 문제나 흉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까치발이나 하지 정맥류 같은 것은 발병할 위험이 없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고주파 신경 차단 종아리 축소술은 정확하게 시술한다면 안전한 시술 방법이고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까치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 성형술 후 까치발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복근이 아닌 가자미근을 신경 차단했을 때나 고주파로 신경이 아닌 종아리 근육을 태워 축소시키는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시행하였을 때 혈액 분포가 떨어지는 근막이나 인대 등의 열성 변화가 발생해서 구축 현상이 생기면 구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까치발이 발생되면 비복근 길이 연장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가자미근은 80% 이상의 종아리 운동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미근이 신경 차단될 시에는 까치발이 발생하거나 보행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화 고주파 신경 차단 종아리 축소술은 고주파 신경 차단 바늘이 위치한 근육과 신경을 신경 자극기와 초음파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종아리 축소술 대상인 비복근만을 정밀하게 다중신경 차단함으로써 잘못된
가자믹은 신경 차단으로 인한 부작용인 까치발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종아리알 축소술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내측 비복근이 위축되면 가자미근이 보상성으로 발달해서 비대칭 종아리가 되는 수가 있다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보상성 근육 발달로 인한 비대칭 종아리는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여기서 보상성 근육 발달이란 가자미근이 포상적으로 근육 발달하여 옆으로 넓게 종아리 근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종아리 비복근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영구적으로 절제한 신경절제술로 종아리알 축소술을 시행한 후 마라톤 등의 과격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을 때 발생하거나 네, 네. 근육절제술을 통한 종아리알 축소술을 시행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신경절제술은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영구히 절제한 경우로 마라톤 등의 과격한 운동 시에 내측 비복근이 전혀 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므로 포상성으로 가자미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근육 절제술을 통한 종아리알 축소술을 시행하였을 시에 심각한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설령 마라톤 등의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내측 비복근도 함께 근육이 발달하므로 가자미근만 비대칭적으로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또한 근육을 절제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심각한 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합병증과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종아리알 축소술 후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했다고도 하던데 하지정맥류와 종아리알 축소술 서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종아리알 축소술 시술 후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아리 정맥혈에 순환과 관련있는 근육은 가자미근입니다. 가자미근은 자세를 잡고 서 있을 때 다리 아래로부터 심장으로 정맥혈을 펌핑하는 역할을 하여 말초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의 대상인 내측 비복근은 종아리 근육 운동 기능의 10% 미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측 비복근의 말초 운동 신경만을 차단하는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은 실제적으로 하지정맥류 진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시술 전에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에 뿌리 혈관에 역류가 있는 분들은 종아리알 축소술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지정맥류가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따라서 시술 전에 뿌리 혈관에 역류가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후 종아리알 축소술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네. 종아리알 축소술 시행 전 상담 시에 혈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뿌리 혈관의 역류 유무를 확인하여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한 후 종아리알 축소술을 시행한다면 더욱 안전한 시술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종아리의 해부학적 구조를 초음파로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효과 면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고주파 신경차단 축소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의 시술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종아리 알통 근육이 심하게 발달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나 종아리에 지방은 적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 종아리 흡입술만으로는 효과가 적은 경우, 또한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종아리 수술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O자다리의 교정을 원할 경우가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를 통한 신경절제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경우나 시술 후 통증이 없고 시간적인 부담이 없는 종아리알 축소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시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강조해 주고 계신 고주파 신경차단 축소술이 다른 신경절제술이나 근육절제술 등과 비교하여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네,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은 신경절제술이나 근육절제술 등의 수술적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첫째로 시술의 대상인 종아리 알통 근육으로 가는 말초 운동신경만을 차단하여 시술 후 통증이나 부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고르게 종아리가 가늘어집니다. 세 번째로 반영구적으로 축소 효과가 유지되면서 특별한 추후 관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절개나 흉터, 통증이 없으므로 시술 직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다른 신경이나
혈관 근육에 손상이 없고요. 내측과 외측 비복근의 말초운동신경을 모두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의 아름다운 각선미를 더욱 살릴 수 있다는 점들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의 시술로 완성되며 나이나 체형에 제한 없이 시술받을 수 있고요. 수면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만으로도 통증 없이 간단히 시술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정리해 보면 부작용이 적고 1회의 시술만으로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비의 성능도 한 몫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장비를 사용하여 시술하기 때문에 시술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비의 성능입니다. 좋은 시술 결과를 보이고 합병증이 없이 시술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은 정품 고주파 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주파 기계는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밀하게 신경을 탐색하면서도 조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장비는 완성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FDA 승인을 얻은 신경 탐색기와 고주파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품 고주파 장비를 사용해야 좋은 시술 결과와 함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특수 제작된 미세한 바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술들은 바늘 자국이 수개월 정도 가는 단점이 있었으나 특수 제작된 미세한 바늘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 바늘 자국조차 남기지 않고 시술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은 시술 전 종아리 해부학적 구조와 뿌리혈관의 역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칼라 혈류 초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술 전 종아리의 근육과 지방층의 두께, 그리고 만에 하나 존재할 수 있는 종아리 하지 정맥류의 발병 원인이 되는 뿌리혈관의 역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혈류 초음파입니다. 다음 그림은 시술 중 사용되는 수술장 내 초음파 사진입니다. 영상 초음파 장비를 활용하여 시술 중 신경과 혈관의 분포, 그리고 근육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안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초음파 영상 하에 시술하여야 혈관과 근육 조직의 손상, 그리고 다른 근육의 신경을 잘못 차단하는 만에 하나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시술 전 혈류 초음파 검사상 뿌리혈관인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에 역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종아리 하지 정맥류의 치료에 사용되는 종아리 하지 정맥류 치료 레이저입니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바늘구멍만으로도 뿌리혈관의 역류를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을 시행한 후 두꺼운 허벅지나 종아리의 원인이 근육이 아닌 지방층의 축적으로 인한 하지 체형의 불균형 시에 지방층을 녹여내어 선이 고운 하지 체형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는 종아리 지방 체형 성형 레이저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었군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시술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지 종아리 유형별로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근육형 종아리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하시는 45세 여자분이셨습니다. 네. 상체는 날씬한데 근육질의 종아리로 내측과 외측 비복근이 모두 발달한 양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네. 우측의 시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내측의 알통이 약간 남아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에도 바로 라인이 변하지만 3개월에 걸쳐 근 위축이 진행되므로 3개월 후에는 약간 남아있는 볼록한 라인도 부드러운 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한 종아리 때문에 치마를 못 입었던 환자분의 컴플렉스가 사라져서 종아리 라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이분은 35세의 여자분으로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 체형도 날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컴플렉스는 하이힐을 신었을 때 유독 우측에 종아리 알이 튀어나와 종아리가 짝짝으로 보인다며 높은 구두를 신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측의 종아리 알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신경 차단을 함으로써 좌우 종아리의 균형을 맞춰드린 경우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분은 20세 여자 환자분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통통한 체형을 보이고 있었고 이 때문에 종아리 내측뿐만 아니라 외측에 대해서도 종아리 라인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시술 전에는 종아리 외측에 대한 컴플렉스도 말씀하셨지만 시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내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아리 라인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시스로 만족하셨고 종아리 외측에 대한 컴플렉스도 사라지셨습니다. 또한 발목이 가장 익은 라인조차도 부드럽게 곡선으로 라인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종아리 중간에 위치한 내측 비복근의 알통이 없어짐에 따라 종아리 라인이 형성되면서 시술 전과 비교 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전 초음파 검사상 발목 외측의 지방층이 7mm 정도로 약간 두터운 편이셨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1회 발목의 외측과 내측에 대한 지방 용해수를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우입니다. 네, 네. 시술 직후의 변화가 저 정도라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고주파 신경 차단술이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즉시 가능한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더 간단한 시술은 없습니까? 네, 고주파 신경 차단 종아리 축소술이 효과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이 역시 시술이라 날씬한 종아리를 갖게 되는 것을 원하시더라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 시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톡스 신경 차단 종아리 축소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내측이나 외측 알통인 내외측 비복근에 보톡스를 직접 주사하면 운동신경이 차단되어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어 근육의 양과 윤곽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물론 이 효과는 영구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종아리 보톡스 신경 차단 시술의 원리는 사각턱 시술과 같이 보톡스 주사에 의해 근육이 이완되고 이완된 근육은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톡스 종아리알 축소술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면서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이 거의 없지만 6개월마다 반복하여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술 효과가 6개월 정도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하므로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에 비하여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며 또한 시술 효과 역시 떨어지므로 심하게 종아리 근육이 발달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에 비해 미미하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또한 얼굴 주름 개선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소량만을 사용하여도 효과가 있지만 종아리 근육의 축소에 사용할 시에는 종아리 근육의 부피 감소와 모양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름 개선 시술에 투여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보톡스를 투여해야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6개월마다 반복 투약해야 된다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건강클리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이 살아있는 건강하고 날씬한 종아리를 주제로 광주 삼성 종아리 클리닉 박경덕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톡스가 어떻게 종아리 축소술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시술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종아리 비복근의 경우는 얼굴의 근육보다 부피가 매우 크므로 상대적으로 보톡스의 용량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작용과 항체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주사 위치, 희석 정도, 용량 등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보톡스를 운동신경에 정확히 주사하면 같은 용량으로 보다 효율적인 근육마비 효과가 있고 운동신경 차단에 지속기간이 더 오래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일반 근육주사와 같이 따끔따끔한 정도로 마취 없이 주사할 수 있으며 시술은 정확한 부위에 적당한 양의 보톡스를 적절하게 주사하며 시술 시간은 10분 정도로 시술 직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바로 샤워 등이 가능한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주파와 보톡스를 이용한 축소술을 말씀해 주셨고 이런 방법들은 주로 근육형 종아리에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층 때문에 종아리가 두꺼워진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시술이 적절해질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는 근육형과 지방형 그리고 근육과 지방에 의한 혼합형으로 나누는데 종아리 축소 효과를 위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 교정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네네. 이 중 쉽게 환자분들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종아리 후면 피부를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집어보고 그 두께를 측정해서 두께가 1.5cm 이상이 된다면 지방 흡입이나 지방 용해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지방이 많으면 지방 흡입술로 교정이 가능하지만 만약 근육이 발달되어 알통이 나왔다면 근육을 축소시켜 볼륨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과 지방 흡입술을 함께 시행하는 종아리알 축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종아리의 지방량이나 근육량에 따라 시술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굵은 종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도 많은 환자에서는 종아리 모양과 굵기에 따라 지방 흡입술과 근육 축소술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네. 굵기가 34cm 이하의 가는 종아리에서 지방이 어느 정도 있다면 고주파 종아리알 축소술과 함께 지방 흡입을 시도합니다. 가는 종아리에서 외측에 지방이 있다면 지방 흡입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또는 고주파 종아리알 축소술 시행 후 3에서 6개월 정도 경과가 지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외측의 지방을 흡입하여 보다 날씬한 종아리 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굵기가 34에서 39cm 정도의 중등도 굵기의 종아리에서는 지방의 두께가 2.5cm 이상이 된다면 동시에 지방 흡입을 실시하고 2.5cm 이하의 지방 두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우선 고주파 종아리알 축소술을 먼저 시행하고 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외측에서만 지방이 있을 시 흡입을 하여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9cm 이상의 굵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지방도 함께 발달된 종아리이기에 네네. 고주파 종아리알 축소술과 지방 흡입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두께가 2cm 이하라면 이러한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운동을 하신 분들이기에 지방 흡입술로 종아리가 가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네네. 때문에 고주파 종아리알 축소술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아리의 지방 분포에서 특이한 것은 내외측 알통이 아킬레스건으로 이행되는 부위에서 발목의 외측까지 지방이 유난히 두꺼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네네. 아킬레스 힘줄 주위 및 발목 부위에서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두께가 5mm 정도 돼야 얇은 발목이 될 수 있고 아주 날씬한 종아리 라인이 만들어지는 데 네네. 있어서 중요한 부위입니다. 종아리 지방 흡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부위가 바로 아킬레스건 주위와 발목 외측 부위가 되겠습니다. 환자 종아리의 상태에 따라서 고주파요법과 지방 흡입술을 병행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밖에 발목이나 허벅지의 지방층이 두꺼워서 맵시가 살지 않는 분들을 위한 지방 흡입 외의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네, 상체는 마른 편인데 허벅지가 두꺼운 여성분들 또는 발목 바깥쪽 부위가 두꺼운 여성분들 역시 운동이나 다이어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허벅지 외측을 이루는 일명 승마살이라는 부위는 옷맵시를 크게 좌우하는데요. 시술 즉시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지방 흡입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지방 흡입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지방 흡입술을 시술받기 두려워하시죠. 네네. 이런 분들에게 지방 흡입술의 대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HPL 지방 용해술입니다. 네네. HPL이란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약물을 지방층 제거를 원하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특별히 고안된 약물 성분이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줄이고 체외로의 배출이 쉽도록 유도하여 극소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층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지방 흡입술을 겁내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HPL 지방 용해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HPL 시술 자체로도 지방이 많이 줄어들지만 추가적으로 지방층을 녹이는 고주파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같이 시행하여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장성의 약물은 지방세포를 부풀게 하고 외부에서 조사되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는 부푼 지방세포의 세포막에 일시적인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며 지방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HPL의 약물 조합에는
세포 내에서의 약물의 용해를 도와주는 약물 및 지방이 뭉치거나 2차적인 염증, 부종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술의 효과가 증대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HPL 지방 용해술의 시술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HPL 지방 용해술은 국소 마취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하고 시술 부위인 종아리 외측 지방층에 가는 바늘을 넣어 저장성 지방 분해 용액을 주입합니다. 그 후 외부 고주파로 지방층을 녹여주게 되는 간단한 시술 방법입니다. HPL 시술은 시술 부위별로 주 1회 약물의 주입 및 고주파 조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술의 효과는 대략 2, 3회 정도 반복 시술을 통하여 본인이 느낄 수 있으며 시술 부위에 따라 4에서 8회 정도 시술을 시행하였을 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용해된 지방은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밖으로 빼내주는 건가요? 스스로 빠지게 되죠. 몸 안에서 스스로 처리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흡수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네네. 이런 HPL 지방 용해술은 앞서 말씀해 주신 지방 흡입술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지방 흡입은 피부를 절개한 후 지방층에서 직접 지방을 흡입해서 제거하는 시술이고요. HPL 지방 용해술은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특수 바늘을 이용해 지방층에 지방을 용해시키는 용액을 주입하여 지방층 내에서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시술입니다. 물론 지방층의 제거에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지방 흡입과 비교 시에 제거되는 지방의 양은 더 적지만 네네. 지방 용해술 시술 자체가 안전하고 통증이 거의 없으며 라인 형성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HPL 지방 용해 주사의 특징이나 매력 중 하나는 특정 부위의 지방을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전체적인 체중 관리는 가능하지만 선별적으로 특정 부위를 공략하기는 어려운 반면 HPL 지방 용해술은 복부나 허벅지, 종아리, 팔 등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 바늘 정도 특수 바늘을 사용하므로 흉터 또한 남지 않습니다. 네네. 피부 절개가 없어서 그만큼 안전하고 흉터도 없고 선택적인 부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HPL 지방 용해술의 실제 시술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HPL 지방 용해술은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살을 빼기 어려운 부위인 허벅지 승마살의 지방층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요. 다음 그림은 허벅지 승마살 HPL 지방 용해술 시술 전후 사진입니다. 이처럼 타원안에 허벅지 승마살이 감소되어 온맵시를 살릴 수 있는 허벅지 라인이 형성이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HPL 지방 용해술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체형 성형에 효과적입니다. 다음 그림은 축 늘어진 팔뚝살에 대한 HPL 지방 용해술 시술 전후 사진입니다. 축 늘어진 팔뚝살이 감소되어 민소매 등의 옷을 입을 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고요. 이처럼 하지 체형 성형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네네. 고주파 종아리알 축소술이나 레이저, 그리고 지방 흡입술 및 HPL 지방 용해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술 방법들로 선이 살아있는 하지 체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보여주신 사례 중에서 승마살 제거한 그 사례는 환자께서 대단히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번 더 시청자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7세 여자분께서 아마 따님을 위해서 대신 질문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종아리에 아주 가는 혈관들이 두드러져 보여 치마를 못 입고 늘 바지만 입습니다.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종아리에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주사혈관 경화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겉에 있는 정맥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난 혈관 안에다 경화제란 약을 주사해서 고장난 혈관을 없애는 방법이고요. 주로 직경이 4mm 이하의 가는 혈관에다 주사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고장난 혈관에 주사를 놓게 되면 혈관 경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딱딱해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죠. 혈관 경화요법은 보통 2,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은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부르는 아주 가는 실핏줄에 혈관 경화요법을 하는 그림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주사 바늘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따끔따끔한 정도로 치료가 끝나고요. 오른쪽 그림은 주사 치료 후 사진이고요. 주로 젊은 여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시고요. 다음은 허벅지와 종아리에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도 역류가 시작되는 뿌리혈관이 없을 시에는 주사 치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도 주사 치료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혈관 크기가 작으면 주사 치료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죠. 네. 다음은 무릎 뒤에 조금 더 굵게 튀어나온 혈관이죠. 역시 주사 치료 후 좋아진 모습이고요. 아주 가는 실핏줄하고 굵은 혈관은 혈관 경화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약의 농도 등이 다르죠. 다음 그림은 관통정맥의 역류에 의해 발생한 정맥류를 주사 치료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칼을 대지 않고 주사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와 축소술 시술 후 종아리 라인이 형성된 후 보기 싫은 빨간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푸르스름한 망상정맥류까지 간단히 주사 치료로 없앨 수 있다면 종아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원장님, 종아리알 축소술부터 모세혈관 확장증에 대한 혈관 경화요법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하이힐을 신으면 우리 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하게 되는데, 이런 하이힐과 종아리 건강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에 있는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실 하이힐을 신으면 다리가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져 보여 외관상 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힐을 평상시에 신는 것은 건강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이힐을 신으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종아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자주 하이힐을 즐겨 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종아리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주시죠. 네.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면 비복근만 힘을 주어 걷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걸으면 안쪽 비복근만 심하게 발달되어 종아리 알통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팔자걸음을 걷는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은 교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술을 우리가 고려하기 전에 평소 생활 속에서 예쁜 종아리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랄까 올바른 생활 습관 같은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시술 후 관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압박 스타킹을 최소한 2주는 착용해 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쁜 종아리선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라면 스트레칭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앞바다리를 하고 앉는 습관을 교정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있으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 실종이란 말이 유행하듯이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날씬하고 매끈한 종아리는 대부분의 여성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굵은 종아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시 이러한 고민들이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해결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고주파 신경차단, 종아리알 축소술에 도움을 받는다면 여성분들의 고민 중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리가 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종아리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삼성 종아리 클리닉 박형덕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출되어야 할 부위가 노출되고 가려져야 할 부위가 가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자신은 물론 보는 이에게도 불편한 느낌을 준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노출이 주는 자연스러움과 당당함과 함께 신체 부위에 따른 기능까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즐겨 신던 신발의 높이도 살펴보시고 걸음걸이 습관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도 점검해 보신 후 아름다움과 건강한 기능과 그리고 자신감까지를 수확하시는 더할 나위 없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KBC 건강클리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